3주차 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운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운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가지는 의미는 먼저 그 무역 발전의 촉진, 해운 시장에 공급된 그 선복량이라는 게 그 양입니다. 어떤 선박으로 실어낼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선박이 한 선박 한 척을 갖고 있는데 그 양이 10,000개다. 근데 그 어떤 경우는 또 두 척을 갖고 있는데 그게 5,000씩 해서 합치면 또 10,00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선박 10,000개하고 5,000개하고 5,000개 합치면 이 세 척의 어떤 선박이 가지는 선봉량은 20,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봉량은 그만큼 그 능력입니다. 그 해운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공급된 선봉량이 그 수요, 많은 어떤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 물량을 나를 수 있는 그 해운의 어떤 수단, 이게 어떤 선박이든 그 선박의 어떤 크기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이런 경우는 그 국가는 국제 무역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무역 활동이 마비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는 자기 어떤 국적 선사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 국적 선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은 자국적의 어떤 국가나 국가 정부나 그 기업 쪽에 어떤 요구에 우선 이렇게 부응하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서 이런 상선대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어떻게 보면 주도적이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가 뭐 한진해운이 이전에 존재할 때 한진해운 뭐 현대상선이든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그 양이 있을 때 그게 온전히 그 혜택은 우리 뭐 정부가 일부 비상시에는 정부가 이렇게 그 선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고 업체 같은 경우 특히 수출 업체나 수입 업체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이렇게 도움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적 해운 선사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양한 어떤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해운 업체 선봉량을 이렇게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원자재 취득 수단의 확보입니다. 그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자국의 해운 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원유, 뭐 철강석, 필요한 자원을 저희가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공급을 받는데 이런 공급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운송 수단이 필요하고 그 운송 수단이 선박이며 그 선박이 우리 국적 선사로서 우리 우리 국내 업체나 우리 정부의 어떤 요청에 착각 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원자재를 이렇게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부존 자원이 부족하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국가에서는 해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우리가 경영정보학을 공부하면서
이 부산에 갖고 있는 특화된 어떤 산업, 또 부산의 어떤 굉장히 어떤 경쟁력 있는 강점 하면 부산 항만과 해운 산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 항만과 해운 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지식을 갖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체득을 하면 다양하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타 부산에서 공부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이런 점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국제 수지 개선 수단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해운은 국제 수지 개선 어떤 수단입니다. 이 자국의 어떤 선박 상선대가 이제 상선 어떤 그룹이죠. 이 선박의 어떤 그룹이 없거나 부족하여 외국 국적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다면 그 운임을 외화로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지금 이제 한진해운은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상선이나 SM 쪽을 통해서 이렇게 운송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원화를 지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머스크라든가 MSC라든가 이런 외국 쪽 선박 업체 통해서 이렇게 화물 운송한다면 그 운임을 외화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국 상선대로 운송했을 경우에 외화 지출을 절약할 수 있고 외국의 화물을 운송했을 경우에는 또 이 우리 국적 선사가 외국의 어떤 선주의 어떤 요청을 받고 외국 화물을 이렇게 운송시켰을 경우에는 외국 업체로부터 외국의 어떤 화주, 외국의 화물을 이렇게 맡기는 업체로부터 외화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수지 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도 근대화 과정에서 저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계속 경제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에 필요한 게 결국 우리 국내 시설 투자나 이런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외화가 많이 필요했고 이 외화를 갖다가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이런 해운이기 때문에 해운 쪽을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육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어떤 후원과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맞물려져서 한진해운이라는 거대 전 세계 10위권 내에 거대 해운업체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육성을 했고 또 현대상선이라는 현대상선 한 10위권 안에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업체도 저희가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게 그런 국제 수지 개선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집중적인 어떤 그 당시에는 육성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해운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산업으로는 해운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운송을 하는데 선박이 또 필요하니까 그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 당연히 조선업 쪽에 아주 큰 어떤 시장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조선업을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연관 효과가 큰 부분이 해운 산업입니다. 또 조선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또 철강입니다. 이 조선 배 만드는
그 소재, 배 선박의 소재는 또 철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철강, 또 이런 해운을 통해서 선적을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싣고 또 하역을 하고 또 이동을 시키고 또 부산항 선박 관련해서 거기에 선박의 물품을 또 공급을 하고 선박의 기름이라든가 또 공급 또 선박에 종사하는 그 선원들 또 그런 부분에 또 육성해서 또 고급 선원들 이렇게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고용하는 문제 해서 이 항만 산업이 굉장히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서 또 선박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보통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10만 톤급 이상 되면 거의 한 몇천억, 6천억, 7천억, 7, 8천억 이렇게 선박 하나에도 벌써 천억, 2천억 어떻게 조 가까운 그런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박의 어떤 파이낸싱 그게 금융 이런 보험 또 선박의 어떤 해난 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 또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화물이 이렇게 이송하면서 무역업 그래서 부산에 보면 무역업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고 대우 이전에 주식회사 대우부터 해서 또 LG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떤 무역업체가 부산항에서 기반을 많이 잡기도 하였습니다. 또 석유 산업 왜냐하면 원유 선박에서 하역된 원유를 저장하고 그걸 또 가공해서 그런 유류 제품을 만드는 이런 석유 산업 또 화학 공업 다양한 어떤 형태의 케미칼 선박이 또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싣고 와가지고 항만 일정 구역에 케미칼 부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 탱크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거기서부터 가공도 되고 이송도 되고 이렇게 관련 어떤 화학 쪽에 어떤 산업이 이렇게 기업이 입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공업 또 목재도 원목을 싣고 와서 또 일부 가공을 하고 또 이렇게 운반하고 하는 목재 산업, 시멘트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속초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어떤 시멘트 이런 부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섬유공업, 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많은 원자재가 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이런 또 전력 산업, 또 물류 정보 산업 등 이 관련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자동차 가장 이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업체 분야 산업 분야가 보통 자동차 또 이런 선박, 해운, 조선 이런 또 이어서 철강 관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서로 연관 효과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산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적 고용 창출 효과는 직접 선박에 이렇게 취업하는 선원들 또 선박을 운영하는 고급 선원부터 해서 또 밑에 일반 어떤 선원들 그 다음에 또 해운 산업의 이런 다양한 이런 어떤 물량 이렇게 물건을 갖다 이렇게 선박에서 이렇게 운반하고 또 하역하고 싣고 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육상 쪽의 취업자 여러분들 컨테이너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요즘은 무인 크레인이 보면 겐츄리 크레인이라고 선박에 있는 컨테이너를 일단 부두까지 선박에서 부두까지 이렇게 싣고 내리고 하는 큰 크레인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부두 쪽에 가보시면 작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작업일
그 선박이 접안을 해가지고 작업이 시작이 되면 그 세워진 브릿지 부두를 이렇게 크레인을 쭉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 겐출리 크레인이 있고, 또 거기 겐출리 크레인에서 하역된 걸 또 부두 내 거기 그 장치장에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곳으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무인 그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일부는 뭐 유인 저 사람이 직접 운송하고 또 이렇게 조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신항만에 가 보시면 그 한진 부두라든가 이 대부분의 부두가 보면 무인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크레인 이렇게 야드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야드 크레인을 누가 오퍼레이팅 하느냐면, 사무실에서 대형 모니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치한 사무 공간에서 여직원들이 오퍼레이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부두하면 굉장히 어떤 노동, 그것도 강한 어떤 그런 힘을 요구하는 곳으로, 이전에 보면 뭐 크레인이 없을 경우에 이전에 저희들 이전 위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시대에는 이 등짐에 지고 이렇게 물건을 일일이 이렇게 다 선박 부두에서 선박까지 이렇게 싣고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죠. 거기서 좁은 어떤 선박하고 육지 사이에 사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늘판지 같은 거 이렇게 아주 그 사다리 걸쳐 놔놓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선박에 있는 짐을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직접 등에 이렇게 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험하고, 또 어떻게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강인한 어떤, 그리고 또 뭔가 또 좀 거친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전에 항만이고 부두였습니다. 그래서 항만 쪽에 가면 항운 노조가 있습니다. 항만 종사자들의 어떤 노조인데, 이 항운 노조가 굉장히 그런 강한 결속력과 함께 또 굉장히 통상 이야기하면 막 무대 보일 때는 굉장히 그렇게 거칠게 이렇게 그런 어떤 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거는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어떤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부두 하역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조합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 마찬가지, 항운 노조원, 항만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의 어떤 근성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항만 쪽에도 지금은 처음에는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등에 지고 이렇게 하던 걸 기중기 같은 크레인이, 이동식 크레인이 이렇게 처음에 도입이 돼서 또 이렇게 하다가 좀 더 편한 용기 컨테이너라는 용기를 개발하면서 그 용기에 넣어서 많은 양을 동시에 싣고 또 선박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운용하는 이제 크레인이 있고, 그는 이제 겐츄리 크레인이 있고 야드 크레인인데, 그는 야드 크레인도 이제는 여자 사무원들이 앉아서 굉장히 노련한 어떤 익숙한 어떤 스킬로 이렇게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이 사회가 많이 각 분야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그 신앙만의 다음에 그 우리 견학갈 이렇게 여건만 된다면 꼭 추진하고 싶은데, 거기 가면 그 신앙만 그 한진해운 그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 거기 홍보관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항만 쪽, 또 현장 가장 그 바다 근접에서 그렇게 클레인도 한번 보실 수 있고, 또 이 여사무원들이 그 야드 클레인, 그 대형 야드 클레인을 이렇게 그 조종하는 여직원분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시면 좀 더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비상사태에서 운송수단의 어떤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왜냐면 국내 뭐 굉장히 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또뭐 충당을 할 수 있는데, 그 저희 부존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그 물자도 일단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안정적인 확보가 굉장히 국민 경제 안정성과 국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국가도 이렇게 그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먼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가의 어떤, 우리 국내의 어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똑같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선 우리 걸 먼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한 그 위기 상황 발생 시 우리의 어떤 그 상선대 선박 어떤 이런 선사나 이런 운영 어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통제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머스크나 뭐 결정적인 순간 되면 머스크는 덴마크 정부의 어떤 지침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MSC는 스위스, 또 스위스와 연결된 예를 유럽 쪽의 어떤 국가 쪽의 어떤 위주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상선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긴급 상황에서 어떤 문제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 필수 국제 선박 지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상선대를 확보하고, 또 국방 전략을 연계시켜서 보통 해운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동원 선박이라고 해서 어떤 국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원하겠다, 또 필요하면 징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박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적 선사, 우리 국내 해운 업체의 선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예를 들면 미국 아니 또 뭐 일본 또 해운 업체 소속의 선박을 저희 정부라고 해가지고 또 한국 뭐 부산항에 왔다 해가지고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삼아 선박은 일단은 우리 선박 자체는 소속된 국가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박이 부산항에 와도 그 선박 내부는 선박 안쪽은 일본 영토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항에 왔기 때문에 부산항이 정한 각종 규율, 규정,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이쪽에 맞춰야 될 의무는 지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 선박은 저희 한국에 왔다 해서 한국의 어떤 필요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선박은 그 해당 국가의 그 고유한 그 영토의 연장이다. 이렇게 그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3주차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